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쉽게 꺼낼 수 없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18년 11월 함경북도 무산군의 한 탄광.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입니다. 45세의 광부 김철수 가명입니다만 그는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다른 날과 다른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몰래 모은 마른 옥수수 5줌, 천으로 감싼 작은 손전등 하나,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결심. 그날 저녁 6시 지상 초소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구역 갱도에서 인원 1명 미확인. 사이렌이 울렸고 수색조가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김철수가 이미 아무도 모르는 폐갱도를 통해 국경을 향해 어둠 속을 기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가 목숨을 걸고 빠져나온 그 7일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가 23년 동안 지하 500m 깊은 곳에서 목격한 북한 체제의 가장 어두운 민낯에 대한 증언입니다. 김철수라는 이 남자가 어떻게 그 깊은 지하 광산에 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29세였던 김철수는 평양에서 기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6년째 5살 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는데 그 신문 일면에는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철수는 얼른 신문을 펼쳐 먼지를 털고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일하던 동료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틀 후 새벽 김철수의 집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국가보위부다. 문 열어. 4명의 보위부원이 들이닥쳤습니다. 동무, 우리와 함께 가야겠소. 무슨 일입니까? 알면서 그러시오? 수령님 초상화를 바닥에 던진 죄로 체포한다. 김철수는 항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시끄럽소. 목격자가 있소. 당신이 신문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여러분,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실수도 변명도 진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누군가 고발하면 그것이 곧 사실이 되는 곳입니다. 김철수는 그날로 끌려갔습니다. 재판이라 부를 수도 없는 5분간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수령님에 대한 불경죄로 무산 탄광 20년 노동 배치를 명한다. 짐을 싸러 잠깐 집에 들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5살 딸아이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언제 와? 김철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광에 한번 배치되면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20년이라는 형기를 살아서 채우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것을. 응 아빠가 일 좀 하고 올게. 착하게 있어. 그렇게 말하고 김철수는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내를 마지막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산 탄광까지는 기차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화물칸에 20여 명의 죄수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탄광에 배치된 사람들. 어떤 이는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가 담긴 CD를 팔다 잡혔고, 어떤 이는 중국 친척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어떤 이는 배급소에서 당 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죄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이제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기차가 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산만 보였습니다. 나무도 별로 없는 민둥산들. 마침내 무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트럭에 실려 1시간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김철수가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넓은 구역, 곳곳에 보이는 막루와 초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허름한 막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김철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말라갈 수 있는지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움푹 들어간 눈, 느린 걸음걸이.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움직이는 해골에 가까워 보였다고 합니다. 저게 사람입니까? 옆에 있던 동료 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곧 너도 저렇게 된다. 6개월만 지나면. 다음 날 새벽 4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김철수는 다른 세 죄수들과 함께 갱도 입구로 끌려갔습니다. 낡은 철제 엘리베이터, 한 번에 20명씩 타는 큰 철창 같은 것이었습니다. 탄다. 빨리 타. 그렇게 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50m, 100m, 200m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300m, 400m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500m. 김철수는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빛이 점점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가,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김철수의 지옥 같은 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햇빛이 한 줌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김철수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곳의 실상에 대해, 그가 본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5분 안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집합해야 합니다. 늦으면 곤봉으로 맞습니다. 4시 30분 아침 배급. 강냉이 죽 한 그릇과 소금물, 그게 전부입니다. 5시 갱도로 하강. 일은 밤 10시까지 계속됩니다. 17시간, 하루에 17시간을 땅 밑에서 일합니다. 점심시간 30분입니다. 저녁시간 역시 30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상으로 올라올 수는 없으니 갱도 안에서 먹습니다. 10시에 지상으로 올라오면 저녁 배급이 또 있습니다. 역시 강냉이 죽 한 그릇. 그리고 11시에는 불이 꺼집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하루 수면 시간은 5시간, 하루 노동 시간은 17시간, 하루 섭취 칼로리는 아마도 800칼로리 정도. 여러분, 성인 남성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2000에서 2500칼로리입니다. 격렬한 육체 노동을 하면 3000칼로리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800칼로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천천히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김철수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곡괭이로 석탄을 캐는 것. 하루 할당량은 1톤, 1000kg입니다. 좁은 갱도 안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로 하루 종일 곡괭이를 휘두릅니다. 석탄 먼지가 폐로 들어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까맣고 거친 공기가 들어옵니다. 마스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모, 낡아 빠진 헬멧 하나가 전부입니다. 김철수는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곡괭이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10명의 광부마다 조장이라는 사람이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광부였습니다. 같이 석탄을 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조장은 비밀 감시원이었습니다. 다른 광부들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이 그의 진짜 임무였습니다. 누가 불평을 하는지, 누가 체제를 비판하는지, 누가 탈출을 계획하는지,
김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친구인지 감시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작만이 아니었습니다. 갱도 곳곳에는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김철수가 광산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 광부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나이는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밤에 철조망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소의 탐조 등에 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광부들이 운동장에 집합되었습니다. 가운데에 그 남자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간부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탈출을 시도한 자의 최후다. 너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여러분, 이것이 공포 정치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것, 저항할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것. 그것은 김철수에게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아니, 성공해도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시도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갱도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디로 어떤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갱도가 사용되고 어느 갱도가 폐쇄되었는지, 그리고 2개월쯤 지났을 때 김철수는 운 좋게도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갱도 사무실에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갱도 지도였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70년대나 80년대에 그려진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지도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번 갱도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폐갱도, 그리고 그 갱도는 북쪽으로 약 10km를 가면 지상과 연결되는 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출구도 오래전에 봉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그 지도를 머릿속에 새기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탈출에 필요한 물자를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광산에서 무엇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김철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배급을 아끼는 것. 하루에 2끼 나오는 강냉이 죽. 김철수는 그중 절반을 먹지 않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몰래 1,000조각에 싸서 숨겼습니다. 한 끼에 절반을 남기면 약 50g 정도의 마른 옥수수가 남습니다. 하루에 100g, 일주일이면 700g, 한 달이면 3kg. 물론 그렇게 하면 김철수 자신은 더욱 굶주리게 됩니다. 이미 부족한 칼로리를 더욱 줄이는 것이니까요. 김철수는 말랐습니다. 원래도 말랐지만 더 말랐습니다. 뼈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어지러움이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은 투자다. 생존을 위한 투자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견뎠습니다. 다음은 손전등이 필요했습니다. 폐갱도는 완전한 어둠일 것입니다. 불빛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김철수는 갱도에서 고장난 손전등 하나를 주었습니다. 배터리는 다 닳았고 전구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단 하루 쉬는 날에 김철수는 막사구석에서 조용히 손전등을 분해했습니다. 접점을 닫고 전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다른 고장난 손전등에서 뽑아낸 전구를 끼웠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하지만 빛이 나왔습니다.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것. 광산에서 배터리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함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김철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작업 중에 사용하는 안전등에서 배터리를 하나 빼내기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즉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는 일을 하다가 감시자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재빨리 안전등을 열고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옷 속에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지 않기를.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철수는 그날 저녁 배터리를 손전등에 끼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어둠 속을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1000조각이었습니다. 물을 담을 1000, 음식을 쌀 1000, 상처를 감쌀 1000. 김철수는 자신의 낡은 속옷을 찢어서 모았습니다. 이불의 일부도 조금씩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1000조각들을 꼬아서 작은 배낭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김철수는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이제 언제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김철수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째, 날씨. 비가 오는 날이 좋습니다. 초소 병사들의 시야가 흐려지니까요. 그리고 발자국도 금방 지워집니다. 둘째, 시간. 초소 교대 시간을 노려야 합니다. 보통 저녁 6시에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짧은 틈을 노려야 합니다. 셋째, 계절. 너무 춥지 않은 때가 좋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하는데 한겨울이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름도 좋지 않습니다. 경비가 더 삼엄하니까요. 김철수는 11월 중순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강이 완전히 얼지 않았고 비도 가끔 오고 날씨도 견딜만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그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오후부터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평소처럼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 속에는 3개월 동안 모은 모든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른 옥수수 약 3kg, 손전등 하나, 1000으로 만든 작은 배낭, 그리고 결심. 오후 5시, 김철수는 조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업구역을 벗어났습니다. 50m, 100m, 다른 광부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갱도로 접어들었습니다. 3번 갱도, 폐쇄된 갱도. 입구는 낡은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판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갱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빛. 김철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빛 하나, 그것만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11월 15일 오후 6시, 김철수의 7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3번 갱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천장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공기는 탁하고 습했습니다.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손전등의 희미한 빛이 앞에 2-3m만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김철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지도를 기억하며 북쪽으로, 계속 북쪽으로. 그런데 갑자기 앞이 막혔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려 통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절망했습니다. 끝인가, 여기서 끝인가. 하지만 자세히 보니 오른쪽에 좁은 틈이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기어갈 수 있을 정도. 김철수는 배낭을 벗고 그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돌들이 등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기어갔습니다. 30분쯤 기어가자 터널이 다시 넓어졌습니다. 김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첫날 밤은 갱도 안에서 보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 하지만 쉬어야 했습니다. 체력을 아껴야 했습니다. 김철수는 천을 깔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완전한 어둠이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인지 아래인지 감각이 사라집니다. 김철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23년 전 마지막으로 본 딸의 얼굴을. 그 아이가 지금은 28살이 되었겠지. 그 생각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틀째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웠습니다. 산소, 폐경도는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김철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을 아끼며 천천히. 그리고 3일째 오후쯤 저 멀리 아주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다. 출구. 가까이 가자 정말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멍은 작았습니다. 오래전에 봉쇄된 출구, 시멘트와 돌로 막혀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일부가 무너져 틈이 생겼습니다. 김철수는 미친 듯이 돌을 치웠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햇빛, 진짜 햇빛. 김철수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일 만에 본 햇빛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철수는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긴장했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광산 구역 아니었습니다. 초소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 낮에 움직이면 즉시 발각됩니다. 김철수는 낮 동안 숲속에 숨었습니다. 나뭇잎과 나뭇가지로 몸을 덮고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불과 10m 거리. 김철수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순찰대는 다행히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김철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별빛을 보며 북쪽으로, 계속 북쪽으로. 두만강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6일째 새벽 김철수는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이었습니다. 저 건너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의 두만강은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얼지도 않았고 완전히 녹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얼음이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깨질까? 김철수는 기다렸습니다. 낮 동안은 숨어서, 밤이 되기를,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11월 21일 새벽 3시,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시간. 김철수는 강변에 섰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건너면 산다. 못 건너면 죽는다. 김철수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또 한 발, 또 한 발. 강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깨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김철수를 집어삼켰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팔을 저었습니다. 죽을 수 없다.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살아야 한다. 말해야 한다. 세상에 말해야 한다.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얼음을 잡고 부서지는 얼음을 계속 잡으며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손에 땅이 잡혔습니다. 진흙, 강변의 진흙. 김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철수가 눈을 떴을 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깨어났구먼. 살았어, 살았어. 김철수는 중국의 한 조선족 마을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강변에 쓰러져 있는 그를 마을 주민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김철수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도와주었습니다. 2019년 3월
김철수는 마침내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23년 만에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국정원 조사에서 그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무산 탄광의 실상을, 북한 체제의 거짓을,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리고 지금 김철수는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상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 지금도 그곳 지하 500m 깊은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의 얼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김철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서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제 친구 박성호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유가, 이 평화가,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꿈꾸기만 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